당장 아이 지우고 우리 집안에서 사라져! 화려한 명품 정장을 걸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칼처럼 떨어졌어요. 따뜻한 인사를 나눌 자리라 믿었던 예비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 예비 며느리는 두 손으로 가만히 배를 감쌌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결국 의사 아들을 아물었다고 생각했어? 어머님. 누가 당신 어머님이야! 그녀가 바라본 곳에는 사랑한다던 남자 서강준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일어나지 않았고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서아는 알았죠. 예비 시어머니께 맞은 뺨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침묵이라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노을빛 물든 사연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다 보면 사람의 진심보다 집안, 직업, 배경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함부로 낮춰보는 순간 그 오만은 언젠가 반드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기 마련이죠. 오늘 이야기도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당장 아이 지우고 우리 집안에서 사라져. 고급 한정식집 별실에 차명희의 목소리가 칼처럼 떨어졌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늦은 오후의 빛이 둥근 상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죠. 윤서아는 두 손으로 가만히 배를 감쌌습니다. 아직 티도 나지 않는 작은 생명인데 그 한마디에 아이가 세상의 문턱에서 떠밀려 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가슴 한복판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지만 윤서아는 이를 악물고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만 해도 윤서아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초라하지도 않게 첫 인사를 드리는 자리니 정성을 다하고 싶었어요. 머리를 단정히 빗고 어머니가 물려준 옅은 진주 귀걸이까지 골라 달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 준비한 자리가 이렇게 끝날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죠.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자리라고 부모님을 처음으로 뵙고 마주 앉아 서로를 알아가는 따뜻한 시간이라고 했죠. 서강준은 며칠 전부터 윤서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롭긴 해도 내가 잘 말할게.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믿었어요. 믿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니 시간이 걸려도 결국은 받아들여 주리라 믿었던 거죠. 응급실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퇴근하던 날 병원 앞에서 따뜻한 커피를 들고 기다리던 서강준의 얼굴을 떠올리면 그 집안 어른들도 결국은 같은 마음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강준은 윤서아의 옆에 앉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그 모습을 곁눈으로 보는 순간 윤서아는 가슴 밑바닥에서 서늘한 불안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명희는 윤서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람을 가격으로 매기는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어요. 값을 매기고 흠을 찾고 끝내 쓸모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시선이었죠. 윤서아는 그런 시선을 병원에서도 덜어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될 사람에게서 받는 그 눈빛은 칼날보다 더 깊이 살을 파고들었어요. 윤서아는 문득 어릴 적 아버지가 들려준 말이 떠올랐어요. 세상에는 사람을 겉으로만 재는 이들이 있고
그런 이들 앞에서는 절대 작아지지 말라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오늘에서야 그 말의 무게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응급실 간호사였다면서요? 지금은 로스쿨 준비? 그럼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네. 옆에 앉은 서유라가 입꼬리를 올리며 거들었습니다. 오빠는 신경외과 의사인데 언니는 준비생. 솔직히 급이 좀 안 맞긴 하죠. 윤서아는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어요. 입안이 헐도록 어금니를 깨물면서도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없이 많은 생사의 갈림길을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멈춰버린 심장 앞에서도 손을 떨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 이야기만큼은 분명히 해야 했어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한 생명에 관한 일이었으니까요. 응급실에서 일하던 시절 윤서아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고 떠났어요. 그래서 윤서아에게 한 생명은 어떤 조건으로도 함부로 저울질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 강준 씨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그 순간 차명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위의 그릇들이 달그락 흔들렸어요. 결국 그거였네. 의사 아들 하나 물었다고 생각했어?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가 당신 어머님이야? 찰싹 메마른 소리가 별실 안을 갈랐습니다. 윤서아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어요. 뺨이 순식간에 화끈거리며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별실 안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죠. 종업원이 문 밖에서 멈칫하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누구도 그 침묵을 깨지 못했습니다. 윤서아는 한 손으로 부어오른 뺨을 감쌌어요. 아픈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이 모욕을 옆에서 똑똑히 지켜보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뺨에 남은 손자국보다 마음에 새겨지는 그 침묵의 무게가 훨씬 무거웠어요. 별실 안에는 값비싼 음식들이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진 상 위로 사람의 마음만큼은 조금도 따뜻하지 못한 자리였어요. 그때까지도 서강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윤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한다던 남자, 평생 지켜주겠다던 남자,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고 야근하는 밤이면 병원 앞까지 마중 나오던 그 다정한 남자가 지금은 제 어머니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입술은 달싹였지만 어떤 말도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윤서아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사랑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바로 이런 순간에 증명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서강준은 그 증명에 끝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윤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준 씨, 당신 생각도 같아요? 서강준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겨우 입을 뗐어요. 서아야, 지금은 엄마가 흥분하셔서.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윤서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어오른 뺨보다 더 아픈 건 그 침묵이었습니다. 차명희의 손찌검은 한순간의 모욕이었지만 사랑한다던 남자의 침묵은 지난 3년의 시간을 통째로 부정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함께 걸었던 거리, 나눴던 약속, 손끝에 남았던 온기까지 모든 것이 그 한마디 앞에서 거지처럼 바스러졌습니다. 윤서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부른 배를 한 손으로 받치고 다른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짚으며 똑바로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 잘 봤습니다. 두 분이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강준 씨가 어떤 사람인지요. 차명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은 잘하네. 그래봤자
간호사 출신 아니야? 윤서아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대신 부어오른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어머님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윤서아의 등 뒤로 서유라의 비웃음이 따라붙었지만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정식집 마당에는 늦가을 단풍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어찌나 고운지 윤서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자꾸만 차올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다시 서늘한 결심으로 바뀌어가는 시간이었죠. 택시를 잡아탄 윤서아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거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바닥으로 배를 가만히 쓸어내리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미안하다고. 엄마가 더 단단했어야 했는데 이런 자리에 너를 데려와서 미안하다고요. 그러나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누구에게도 함부로 지우라는 말을 듣게 두지 않겠다고요.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단단한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사람들의 평범한 저녁이 오늘따라 유난히 멀게만 느껴졌어요. 윤서아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부어오른 뺨, 번진 화장,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단단한 눈빛. 오늘 잃은 것은 분명히 많았지만 한 가지만은 끝까지 지켜냈어요. 뱃속의 아이도 자기 자신도 누구의 허락 없이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노을이 도시 위로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끝까지 숨겨온 한 가지 사실이 머지않아 그 차가운 별실의 공기를 통째로 뒤집어 놓으리라는 것을요. 그저 지금은 부어오른 뺨과 깨져버린 사랑과 그리고 뱃속에서 조용히 숨쉬는 작은 생명만이 윤서아의 전부였습니다. 차명희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거래였어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일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셈을 맞추는 일. 그래서 차명희는 아들의 곁에 누가 서느냐를 마치 병원에 들릴 고가의 의료 장비를 고르듯 따지고 또 따졌습니다. 서강주는 차명희의 자랑이었어요. 동네 부인들 모임에서도 병원 이사회 자리에서도 차명희는 늘 아들을 앞세웠습니다. 신경외과 의사라는 그 한마디면 모든 대화의 주도권이 자기 손에 들어온다고 믿었죠. 우리 강준이는 신경외과 의사예요. 앞으로 우리 병원 재단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 말을 할 때면 차명희의 어깨는 한껏 펴졌습니다. 아들의 직함은 곧 자신의 훈장이었고 며느리 자리는 그 훈장을 더 빛나게 해줄 장식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차명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들에게 어울리는 며느리감을 점 찍어두고 있었습니다. 제약회사 대표의 외동딸 한지민. 약사 면허가 있고 집안에 돈이 넉넉했으며 무엇보다 병원 증축에 투자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을 지닌 여자였어요. 차명희의 머릿속에서 그 결혼은 이미 끝난 그림이었습니다. 두 집안이 손을 잡고 병원은 새 건물을 올리고 아들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그림. 그 한지민이라는 여자를 차명희는 두어 번 따로 불러내 차를 마신 적도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말투마저 빈틈이 없던 여자였습니다. 차명희는 그런 며느리라면 병원 행사 자리에 내세워도 손색이 없겠다고 손님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사람의 됨됨이보다 집안의 무게를 먼저 재는 것이 차명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셈법이었습니다. 그 완벽한 설계도 위에 윤서아의 임신은 난데없이 떨어진 돌멩이였어요. 차명희에게 윤서아는 아들의 사랑이 아니라
정교하게 짜놓은 계획을 망치러 온 불청객일 뿐이었습니다. 예비 시부모 첫 만남이 있었던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차명희는 윤서아를 병원 이사장실로 불러들였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병원 마당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넓은 방이었죠. 윤서아는 어젯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부어오른 뺨에 차가운 수건을 대고서도 마음의 통증만큼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이른 아침 걸려온 차명희의 전화는 마치 끝나지 않은 악몽의 다음 장면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오라는 그 짧은 말투에는 어제의 일에 대한 사과는커녕 한 점의 미안함도 묻어 있지 않았죠. 마오가니 책상 위에는 두툼한 흰 봉투 하나와 서류 한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봉투 옆에는 만년필 한 자루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당장 그 자리에서 서명을 받아내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배치였습니다. 차명희는 윤서아가 돈 앞에서 흔들릴 거라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이 돈으로 정리된다고 믿어온 사람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그 작은 만년필 한 자루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아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명희는 굳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저 턱짓으로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5천만 원 있어요. 윤서아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제의 부어오른 뺨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어제보다 훨씬 단단했어요. 이게 뭔가요? 아이 정리하고 강준이랑 깨끗하게 헤어지는 조건이에요. 윤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저토록 담담하게 나올 수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한 생명을 종이장 한 장 처리하듯 말하는 그 태도가 어제의 손찌검보다 더 서늘하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윤서아는 그 봉투의 두께를 보며 묘한 모멸감을 느꼈어요. 한 사람의 사랑과 한 생명의 무게가 누군가에게는 정확히 5천만 원으로 환산되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 숫자가 적은지 많은지를 따지기 이전에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고 믿는 그 발상 자체가 윤서아를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를 돈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차명희는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그럼 뭘로 말할까요? 당신이 그 아이를 앞세워서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그 말에 윤서아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랑해서 가진 아이를 누군가는 신분 상승의 도구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응급실에서 밤을 새우며 모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얻고 둘이서 소박하게 살림을 꾸리는 꿈을 그렸던 자신이 한순간에 천박한 사기꾼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서유라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곁에 서서 윤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거들었어요. 언니, 우리 병원 이름이 있어요. 의사 아들이 간호사 출신 여자랑 사고 쳤다. 이런 소문 한번 돌면 병원 이미지는 그날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잖아요. 윤서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사고가 아닙니다. 제 아이도 사고가 아니에요. 차명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봉투 옆에 놓인 서류를 윤서아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이건 친권 포기 각서예요. 정락했다면 아이는 우리 집에서 키워요. 당신은 빠지고. 그 순간 윤서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으로 흔들리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제 아이를 빼앗겠다는 뜻인가요? 당신 같은 사람이 키우는 것보다 우리 집에서 좋은 환경에 키우는 게 아이한테도 낫지 않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친권 포기 각서라는 5글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되 어미는 빠지라는 그 말은 윤서아에게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마저 도려내려는 칼이었어요. 그러나
그 칼날 앞에서 윤서아는 무너지는 대신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윤서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을 주고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며 똑바로 섰습니다. 저는 이 서류에 절대 사인하지 않습니다. 차명희의 얼굴이 험하게 일그러졌어요. 정말 끝까지 이러기에요? 좋게 말할 때 받아요. 좋게요? 아이를 지우라 하고 빼앗겠다 하는 게 어머님께는 좋게 말하는 건가요? 차명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우아하게 빗어넘긴 머리 아래로 분노로 떨리는 눈이 드러났어요. 그럼 어디 한번 두고 봐요. 당신 인생 내가 완전히 망쳐줄 테니까. 다시는 우리 강준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 거예요. 윤서아는 그 말에 잠시 차명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봉투도 각서도 손대지 않은 채 조용히 몸을 돌렸어요. 윤서아는 문득 강준 씨가 떠올랐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은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제 어머니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돈 봉투와 각서를 들이미는 동안 그는 또다시 어딘가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에 윤서아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이사장실의 두꺼운 문이 등 뒤에서 묵직하게 닫혔습니다. 복도로 나선 윤서아는 한참을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동시에 머릿속은 차갑게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오직 쓸모와 값어치로만 잰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강준 씨의 어머니로 마주했던 사람을 이제는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다정한 연인의 가족이 아니라 사람을 짓밟고도 죄책감 한 점 느끼지 않는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윤서아는 배를 가만히 쓸어내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무릎 꿇지 않겠다고요. 다만 윤서아 자신도 그리고 저 이사장실의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어요. 사람을 값으로만 재던 그 오만함이 머지않아 어떤 대가로 돌아오게 될지를요. 병원 마당 위로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윤서아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던 차명희와 서유라의 차가운 목소리도 이제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병원을 빠져나오는 동안 윤서아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아닌 또렷한 분노가 그리고 그 분노를 넘어선 차분한 결의가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빠져나온 윤서아는 곧장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자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으려는 듯한 그 긴 신호음이 어쩌면 지금 두 사람 사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죠. 신호음을 들으며 윤서아는 병원 정문 앞 화단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시들어가는 국화 몇 송이가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때는 저 꽃처럼 환하게 피어있던 마음이 이제는 저렇게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만에 서강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서아야.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사랑할 때는 그 부드러움이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그 똑같은 목소리가 비겁함처럼 들렸어요. 위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의 목소리란 결국 다정함이 아니라 회피였다는 것을 윤서아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윤서아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 방금 내 어머니한테 친권 포기 각서받았어.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뭐? 아이 낳으면 너희 집에서 키우고 나는 빠지래. 돈 봉투까지 책상에 올려놓고서. 서강준은 당황한 듯 숨을 삼켰어요. 무언가 변명을 찾는 듯 한참 동안 말을 고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좀 심하게 말씀하셨네. 그 말에 윤서아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좀 심하게? 강준 씨, 지금 그게 좀 심한 정도로 들려요? 서아야, 지금 엄마가 병원 일 때문에 예민해서 그래. 내가 잘 설득할게. 시간을 좀 줘. 윤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또 그 말이었어요. 설득, 시간, 늘 같은 단어들. 3년을 만나는 동안 서강준은 어려운 순간마다 그 두 단어 뒤에 숨었습니다. 응급실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늘 말했어요. 윤서아 같은 사람은 위급한 순간에 가장 빛난다고. 환자의 심장이 멈춘 순간에도 침착하게 손을 움직이는 사람. 그런 윤서아의 눈에 정작 자기 인생의 위기 앞에서 도망치기만 하는 서강준의 모습은 더없이 초라하게 비쳤습니다. 너는 항상 설득한다고만 해. 그런데 한 번도 나를 지킨 적은 없어. 서강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서아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어제 부모님 뵙는 자리에서 나 맞을 때 왜 가만히 있었어? 그건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아니, 갑자기가 아니었어. 윤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분명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모욕할 때도, 아이를 지우라고 소리칠 때도, 뺨을 때릴 때도 너는 계속 가만히 있었어. 그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대로 보여준 거야. 전화 너머에서 서강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은 너무 늦었고 너무 가벼웠습니다. 사과 한마디로 지워질 상처였다면 애초에 이렇게까지 아프지도 않았을 거예요. 윤서아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강준 씨, 나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떠나는 게 아니야.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떠나는 거야. 그러고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슬픔이 다 빠져나간 자리에는 오히려 서늘한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어두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윤서아는 한때 그 작은 화면을 가득 채웠던 다정한 메시지들을 떠올렸어요. 잘 자라는 인사, 밥은 먹었느냐는 안부, 사랑한다는 말들. 이제 그 모든 것이 빛바랜 사진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사랑이 끝나는 자리에는 미움이 아니라 차가운 무감각이 남는다는 것을 윤서아는 처음 알았어요. 윤서아는 그 길로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지난 3년을 천천히 되감아 보았어요. 다정했던 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정함은 평온할 때만 빛나는, 위기 앞에서는 너무도 쉽게 부서지는 것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서강준은 비오는 응급실 앞에서 우산을 씌워주던 다정한 남자였습니다. 야근하는 밤이면 따뜻한 죽을 사들고 찾아오던 사람이었고요. 그 따뜻한 기억들이 가슴 한편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윤서아는 이제 그 기억들에 더 이상 기대지 않기로 했어요. 좋았던 순간이 많았다고 해서 결정적인 순간의 침묵까지 용서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윤서아는 이제야 그 사실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아버지 윤재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재훈이 한마디 건네고 다시 신문으로 눈을 돌렸을 사람이었어요. 윤서아는 늘 아버지를 그저 조용하고 소탈한 사람으로만 알고 자랐습니다. 퇴근하면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주말이면 화분에 물을 주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아버지였어요. 정작 그 아버지가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는 윤서아조차 평소에는 잊고 지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윤재문의 시선이 그대로 멈췄어요. 붉게 부어오른 뺨,
눈가에 말라붙은 눈물 자국, 가늘게 떨리는 손끝. 윤재문은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랬니? 윤서아는 애써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윤재문은 딸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부어오른 뺨에 선명하게 남은 손자국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평생 수많은 사건을 마주하며 살아온 사람의 눈은 그 손자국 하나에서 모든 것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손자국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제 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증거였고, 한 집안이 또 다른 집안을 짓밟으려 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윤재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서아야, 아빠가 다시 묻는다. 누가 그랬니?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윤서아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다시 차올랐어요. 강준 씨 어머니요. 순간 윤재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고요함이 어떤 분노보다도 서늘했어요. 윤재문은 딸을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은 따뜻했지만 등을 토닥이는 손길에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어요. 울어도 된다. 실컷 울어도 돼. 윤서아는 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윤서아는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세상 누구도 이 아버지의 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으리라는 그런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버텨온 모든 시간이 그제야 눈물이 되어 쏟아졌어요. 윤재문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그 말에는 아버지로서의 마음과 평생 법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온 한 인간의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윤서아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강준의 가족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윤서아는 자신이 끝내 아버지의 직업을 숨겨온 것을 떠올렸습니다. 사랑이 배경을 보고 달라지는 것이 싫어서 강준 씨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일부러 평범한 집 딸인 척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상대는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라 배경으로 사람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러니에 윤서아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날 밤 윤서아가 잠든 뒤 윤재문은 거실 불을 끄고 홀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도록 닫혀있던 그 문이 조용히 다시 열리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과 함께 액자에 든 낡은 임명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은 강준의 가족이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무게를 지니고 있었어요. 사람을 값으로만 재던 어떤 집안은 자신들이 무엇을 건드렸는지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재문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이 작은 등 하나만이 어둠 속에서 노란빛을 밝히고 있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과 함께 액자에 든 임명장 몇 점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 윤재문의 얼굴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평소 어떤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부어오른 딸의 뺨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천천히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윤재문은 그 분노를 결코 함부로 터뜨리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이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분노는 끓어오를 때가 아니라 가라앉아 차가워질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반부패수사 자문위원. 법조계에서 그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자리들이었어요. 윤재문은 평생을 그 무게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대형 비리 사건을 여러 차례 파헤쳐 누구도 손대지 못하던 권력의 뒤편을 법정에 세웠던 인물. 윤서아가 어릴 적 윤재문은 늘 딸에게 말했어요. 세상에는 힘으로 약한 사람을 짓밟는 이들이 있지만 법은 바로 그런 이들 앞에서 약한 사람의 편에 서야 한다고요. 그 신념 하나로 평생을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자리를 마다하고 권력의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진실 하나만을 쫓아온 외길이었어요. 그러나 집에서는 그저 신문을 읽고 화분에 물을 주는 평범한 아버지였어요. 딸 윤서아는 그런 아버지의 또 다른 얼굴을 일부러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윤서아는 끝까지 아버지의 정체를 숨겼어요. 강준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무엇보다 사랑이 배경을 보고 달라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윤서아는 자신이 검사장의 딸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여자로 사랑받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상대는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라 배경으로 사람을 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집안이 병원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그 셈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을 숨긴 쪽과 배경만 따진 쪽. 그 어긋남이 결국 이런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쩌면 그 어긋남은 진심을 감추려 했던 딸의 마음과 진심을 보지 못했던 상대의 눈, 그 둘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비극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윤재문은 그런 생각에 가슴 한편이 저릿해졌어요. 딸이 그토록 사랑을 지키려 애썼다는 사실이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윤재문은 한참을 말없이 임명장을 바라보다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늦은 시각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나 윤재문입니다. 늦은 시간에 미안합니다. 전화 너머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도록 함께 일해온 후배 검사였어요. 선배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시간에 직접 전화를 다 주시고요. 윤재문은 차분하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서태웅 재단 관련 제보자료 아직 살아있습니까?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후배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워낙 윗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몇 번이나 수사가 미뤄졌습니다. 요양급여 허위 청구, 의료기기 리베이트, 환자 식대 횡령에 불법 간병비 수수까지 제보는 쌓여 있는데 손을 못 댔습니다. 윤재문은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정식으로 넘기세요. 이번엔 묻지 않습니다. 후배 검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곧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선배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라면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고요. 선배님, 혹시 개인적으로 무슨 사연이라도 있으십니까? 윤재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사연은 있지요. 하지만 내가 움직이는 건 사연 때문이 아닙니다. 환자 돈을 빼돌리고 장부를 조작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법이 다뤄야 할 일이니까요. 전화를 끄는 윤재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분노로 들끓는 얼굴이 아니라 오랜 세월 진실을 다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고요함이었어요. 윤재문은 이 일이 사사로운 감정에서 출발했다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절차를 철저히 지켰어요. 제보는 정식 경로로, 영장은 적법한 청구로, 수사는 원칙대로. 딸의 일과 병원의 비리를 결코 한데 섞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평생 법을 지켜온 사람의 자존심이자 가장 확실한 무기였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일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서태웅이 운영하는 요양병원 재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정식으로 청구됐어요. 병원의 회계자료,
의료기기 납품 계약서, 거래 내역, 그리고 간병비 수납 장부까지 그동안 묻혀있던 모든 것이 수사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환자들의 식대를 줄여가며 빼돌린 돈,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받은 검은 뒷돈,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 꾸민 거짓 문서들.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세워진 부정이었습니다. 그 자료들은 오래전부터 검찰 내부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지만 번번이 윗선의 압력과 복잡한 이해관계에 막혀 있을 보지 못했어요. 누군가 강단 있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영영 서랍 속에서 잠들어 버릴 자료들이었습니다. 윤재문은 바로 그 잠든 자료들에 다시 숨을 불어넣으려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강준의 집안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바로 그 시각 차명희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여전히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의 집안 안 보고 결혼시키면 큰일 나요. 우리 강준이는 의사니까 며느리도 그만한 수준이 맞아야지. 테이블에 둘러앉은 부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명희는 그 끄덕임 속에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늘 옳은 선택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굳게 믿었죠. 그날 모임에서 차명희는 손가락에 낀 큼지막한 보석 반지를 자랑하듯 매만졌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던 인생이었어요. 남편은 병원을 키웠고 아들은 의사가 되었으며 자신은 재단 이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견고해 보이던 성이 바로 그 순간 발밑에서부터 조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차명희는 꿈에도 몰랐어요. 며칠 전 돈 봉투를 거절한 그 당돌한 여자도 결국은 제풀에 지쳐 사라질 거라 여겼습니다. 차명희는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비웃으며 내쫓은 그 여자의 아버지가 바로 그 순간 병원의 모든 비리를 수사선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사실을요. 같은 시각 병원 회계팀 컴퓨터에서는 오래전 삭제됐던 파일들이 하나둘 복구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손끝에서 지워졌다 믿었던 기록들이 차례로 되살아났어요. 컴퓨터 화면 위로 복구된 파일 목록이 한 줄씩 떠오를 때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동안 병원 안에서 벌어진 일들의 민낯이었습니다. 환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돌봄의 대가가 누군가의 사치와 욕심을 채우는데 쓰였다는 차가운 진실이었어요. 환자 식대 명목으로 책정된 돈이 차명희 개인 카드 대금으로 빠져나간 기록, 의료기기 리베이트가 서태웅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갔네요. 요양급여 허위 청구를 덮기 위해 법무팀장 서유라가 직접 작성한 내부 대응 문건, 지워졌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어디에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잊고 덮을 수 있어도 기록은 좀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윤재문은 복구된 자료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단 한마디만을 남겼습니다. 이건 딸의 뺨값이 아니다. 이건 법의 값이다. 그 말 속에는 사사로운 복수심이 아니라 오직 진실을 향한 차가운 의지만이 담겨 있었어요. 윤재문은 그 자료들을 정리해 책상 한쪽에 가지런히 쌓아두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숙제를 마침내 풀어내듯 손길 하나하나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창밖으로는 새벽 어스름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오만함이 마침내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병원 로비는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접수대 앞에 길게 줄을 섰고 간호사들은 바쁘게 복도를 오갔어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평범한 아침, 그 누구도 곧 닥쳐올 일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로비 한쪽 벽에 걸린 커다란 병원 표어가 그날따라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환자를 가족처럼 모신다는 그 문구가
곧 드러날 진실 앞에서 얼마나 공허한 말이었는지 머지않아 모두가 알게 될 참이었어요. 그때 병원 정문으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분위기만으로도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어요. 검은 정장의 행렬은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절차처럼 조용하면서도 빈틈이 없었어요. 누구 하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무게로 병원을 짓눌렀습니다. 맨 앞에 선 수사관이 신분증을 펼쳐 보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접수대 직원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로비를 채우던 웅성거림도 일순간 사라졌어요. 환자들도 보호자들도 영문을 모른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수사관들은 익숙한 듯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회계팀으로, 누군가는 원무과로, 또 누군가는 이사장실 쪽으로 향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병원의 구조를 훤히 꿰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충분한 자료와 근거가 쌓여 있다는 무언의 증거였어요. 이사장실에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던 차명희는 비서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이사장님, 검찰이 왔습니다. 차명희는 커피잔을 내려놓다 말고 벌떡 일어섰어요. 뭐라고? 검찰이 왜 우리 병원에 와? 그 순간 이사장실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어떤 변명도 듣지 않고 차명희 앞에 영장을 내밀었어요. 요양급여 허위 청구, 의료기기 리베이트, 그리고 업무상 횡령 혐의입니다. 차명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 자신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돈 봉투를 책상에 올려놓고 사람을 내려다보던 그 당당함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권력이라 믿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차명희는 그 순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떨림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평생을 떠받쳐온 세계가 발밑에서 갈라지는 데서 오는 공포였어요. 같은 시각 회의실에 있던 서태웅도 소식을 듣고 뛰쳐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뭔가 오해가 있는 게 분명해요. 우리 병원은 이 지역에서 신뢰받는 병원입니다. 서태웅은 목소리를 높이며 항변했지만 수사관들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절차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컴퓨터 본체들이 봉인되고 회계 서류가 담긴 상자들이 하나둘 밖으로 옮겨졌어요. 그때 회계팀 직원 한 명이 복도 한 구석에서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원장님 지시로 장부를 고쳤습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동안 직원들은 알면서도 입을 다물어 왔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웠고 윗선의 위세에 눌려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검찰이 들이닥친 그 순간 오랫동안 마음에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병원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단단하게 잠겨있던 비밀의 문이 한순간에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서태웅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사색이 되었습니다. 병원 곳곳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환자 식대가 유난히 부실했던 것도, 멀쩡한 의료기기를 자꾸만 새 것으로 교체했던 것도 이제야 그 이유가 하나하나 맞아떨어졌습니다. 진실은 늘 가까이에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법무팀 사무실에서는 서유라가 황급히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삭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러나 그 손은
곧 수사관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손 떼십시오. 지금 하시는 행동은 증거인멸입니다. 서유라는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서유라의 얼굴에는 평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평소 말끝마다 우리 오빠는 의사라며 사람을 깔보던 서유라였습니다. 병원의 이미지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윤서아를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이미지를 가장 더럽힌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과 가족이었다는 사실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인터넷과 방송에 속보가 떴습니다. 유명 요양병원 재단 리베이트와 허위 청구 의혹으로 압수수색. 이사장 가족의 개인 유용 정황 포착. 신경외과 의사 아들 소속 병원까지 조사 확대 가능성. 속보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지역에서 신뢰받던 병원의 이름이 이제는 비리의 대명사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환자 가족들 사이에서도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내 부모를 맡긴 병원이 이런 곳이었느냐며 분노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서강준은 병원 복도에 선 채 휴게실 텔레비전에 뜬 속보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자신이 일하는 병원, 아버지가 세운 재단,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앉아있던 그곳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서강준은 어머니의 눈치만 살피며 사랑하는 여자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 스스로를 속였어요. 그러나 지금 정작 그 가족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온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서강준은 자신이 지켰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이름이 서강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윤서아. 그리고 끝내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그녀의 아버지. 서강준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윤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윤서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아야, 혹시 내 아버지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야? 윤서아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서강준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윤서아는 텔레비전 속보를 이미 보았던 터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면을 보면서도 통쾌함이나 기쁨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의 몰락을 바라본다는 것은 생각만큼 후련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와서 그게 궁금해요? 윤서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거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강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법쪽에서 일하세요.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우습게 보던 바로 그 법쪽에서요. 그 한마디에 서강준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 여자가 사실은 누구보다 무거운 배경을 지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은 그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점이 아니었습니다. 서아가 그 배경을 단 한 번도 무기로 쓰지 않았다는 것, 그저 한 사람의 여자로 사랑받기를 바랐다는 것, 바로 그 진심을 자신과 가족이 짓밟아버렸다는 사실이었어요.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서강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무너지는 것은 병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외면했던 진심도 끝내 지키지 못한 사랑도 그날 아침과 함께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잃는다는 것이 이렇게 한순간에 이토록 분명한 형태로 다가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압수수색이 있던 그날 밤 차명희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은 발칵 뒤집혔고
남편 서태웅은 검찰 조사를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딸 서유라는 증거인멸 시도로 따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아들 서강준은 병원 안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아들 서강준의 눈빛이었어요.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의사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를 원망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자책하는 듯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차명희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단 하루 만에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흩어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흔들렸고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어요. 평생 단 한 번도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 없던 사람이 그날 밤 처음으로 발밑이 꺼지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명희는 지난 며칠을 곱씹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거래로만 보았던 결혼, 사람이 아니라 배경으로만 따졌던 셈법. 그 모든 오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이제야 어렴풋이 돌아보게 된 거예요. 거실 소파에 앉은 차명희는 텅 빈 눈으로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은 재단 이사장이었고 사람들 앞에서 아들 자랑에 여념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 하나 손에 쥔 것이 없는 처지가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늘 큰 소리치던 차명희였지만 정작 가족이 위기에 몰리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인맥이라는 것이 결국은 권세를 따라 모여든 허울뿐이었다는 사실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지인들, 발길을 끄는 사람들, 화려했던 자리에 가려져 있던 진짜 민낯이 위기 앞에서 비로소 드러난 거예요. 그제야 차명희는 며칠 전부터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 질문을 아들에게 던졌습니다. 강준아, 그 여자 윤서아라는 그의 아버지 대체 뭐하는 사람이니? 소파 맞은편에 앉아있던 서강준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윤재문 검사장님이세요. 차명희의 손에서 들고 있던 찻잔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잔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굴렀어요. 전직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지금도 검찰 안에서 영향력이 큰 분이래요. 대형 비리 사건만 골라서 파헤쳐온 그런 사람이요. 서강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이름 석자를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이 얼마나 큰 사람을 건드렸는지 새삼 실감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전하는 아들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함께 깊은 자책이 뒤섞여 있었어요. 차명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첫 만남 자리에서 자신이 뺨을 때렸던 그 여자, 아이를 지우라고 소리치고 돈 봉투를 들이밀었던 그 여자, 친권 포기 각서까지 내밀며 짓밟았던 바로 그 여자. 그 여자의 아버지가 다름 아닌 윤재문이었던 거예요. 차명희는 그제야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해 굴러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함부로 휘두른 손이 결국 자기 집안 전체를 무너뜨릴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어요. 만약 그날 별실에서 윤서아를 한 사람의 며느리감으로, 아니 그저 한 인간으로라도 존중했더라면, 그랬다면 지금의 이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차명희는 끝내 사람을 지방과 직함으로만 재었고 그 오만함의 대가가 이제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날이 밝자마자 차명희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윤서아의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였어요. 며칠 전에 그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어요. 배를 누르자 문이 열리고 윤서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전 별실에서 떨고 있던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부어올랐던 뺨은 가라앉았고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윤서아는 참 많이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모욕에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단단함이 온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차명희는 그 자리에서 윤서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아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아버지께 말씀 좀 드려다오. 우리 병원만은, 우리 집안만은 살려달라고. 윤서아는 무릎 꿇은 차명희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자신을 그토록 깔보던 사람이 지금은 바닥에 엎드려 빌고 있었어요. 그러나 윤서아의 마음에는 통쾌함도 분노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늘한 슬픔만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한때 그토록 두려웠던 사람의 무너진 모습을 마주하면서도 윤서아는 이상하리만치 담담했어요. 미움이라는 감정조차 이미 오래전에 다 타버린 뒤였습니다. 남은 것은 그저 끝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했던 한 인생에 대한 서글픔뿐이었어요. 제 아이를 지우라고 하셨죠. 차명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미쳤었다. 친권 포기 각서도 쓰라고 하셨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윤서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뺨을 맞을 때 어머님 눈에 제가 사람으로 보이긴 했나요? 차명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어요. 윤서아가 묻고 싶었던 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한 인간으로 보았는지 그 단순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나 차명희는 끝내 그 물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서아는 그런 차명희를 일으켜 세우지도 더 깊이 짓밟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무너진 사람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때 집 안쪽에서 윤재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차명희는 그 모습을 보고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윤재문의 등장에 차명희는 마치 거대한 산을 마주한 듯한 압도감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권세도 큰 소리도 이 사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거예요. 평생 사람을 내려다보며 살아온 차명희가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차명희 이사장님,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차명희는 그 앞에 더 깊이 머리를 조아렸어요. 검사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윤재문은 차명희를 내려다보며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제 딸에게 사과하는 일과 병원에서 벌어진 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딸을 때린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일이지만 환자들의 돈을 빼돌리고 장부를 조작한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차명희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었습니다. 제발이요.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집니다. 윤재문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법은 누가 빌었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멈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윤재문은 사사로운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진작 다른 방법으로 차명희의 가족을 짓밟았을 거예요. 그러나 윤재문이 택한 길은 오직 법이었습니다. 딸을 향한 모욕에는 한 인간으로서 분노했지만 병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의 잣대로만 다루었어요. 그것이 평생 진실을 쫓아온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말에 차명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을 값으로 잴 수 없는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어요.
무릎 꿇은 차명희의 어깨 위로 차가운 아침 햇살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은 따뜻하기는커녕 도리어 모든 것을 낱낱이 비추는 차가운 빛처럼 느껴졌어요. 숨을 곳도 가릴 곳도 없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수사는 거침없이 진행됐습니다. 한번 둑이 터지자 그동안 막혀있던 진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동안 윗선의 압력에 눌려 입을 다물고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된 자료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모두 막아버렸어요.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진실 앞에서 그토록 빠르게 무너지는 법이었습니다. 서태웅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 위기에 몰렸습니다.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금액은 조사가 진행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십억 원대에 이르렀어요. 환자들의 식대까지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자 여론은 그야말로 들끓었습니다. 검찰의 수사망은 차명희 개인 카드로 빠져나간 환자 식대 내역까지 정밀하게 추적해 나갔습니다. 차명 계좌로 흘러간 리베이트 자금, 허위 청구를 덮기 위해 꾸며진 내부 문건.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자 더 이상 변명의 여지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병들고 약한 노인들의 끼니를 줄여 재배를 불렸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노인 환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돌봄과 끼니를 빼앗아 제 욕심을 채운 일이었으니 사람들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한 사회가 가장 약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민낯이 이 사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차명희는 결국 재단 이사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평생 자신을 떠받쳐주던 그 화려한 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병원 재단은 외부 관리 체제로 넘어갔고 오랜 세월 쌓아 올린 가문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비리의 상징으로 전락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아들 자랑을 하던 차명희는 이제 누구도 곁에 두려워하지 않는 외톨이가 되었어요. 화려한 모임도 살갑게 굴던 지인들도 모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권세가 사라지자 사람도 함께 사라진다는 그 차가운 진실이 차명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딸 서유라도 무사하지 못했어요. 법무팀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물론이고 압수수색 당시 증거를 삭제하려 했던 행위 때문에 따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늘 우리 오빠는 의사라며 사람을 깔보던 서유라가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을 드나드는 처지가 되었어요. 평생 누군가를 짓밟으며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서유라는 검찰청의 차가운 복도에서 비로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서강준 역시 그 거센 파도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직접 비리에 손을 댄 것은 아니었지만 병원 안에서 벌어진 일을 전혀 몰랐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가까운 자리에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를 무겁게 짓누른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저 사람 그 의사 맞지? 임신한 여자친구 버렸다는. 어머니가 며느리감 뺨까지 때렸다며? 그런데 그 여자가 알고 보니 검사장 딸이었다잖아. 병원 복도를 지날 때마다 서강준의 등 뒤로 수군거림이 따라붙었습니다. 한때는 신경외과 의사라는 자부심으로 당당히 걷던 그 복도를 이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야 했어요. 환자들도 동료들도 예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대할 때마다 사람들의 눈빛에 담긴 의심과 경멸을 견뎌야 했어요. 실력으로 쌓아온 신뢰가 가족의 비리 하나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직접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그 침묵의 순간들이 곧
또 다른 형태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서강준 스스로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서강준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 첫 만남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모욕당하고 뺨을 맞고 끝내 홀로 일어서던 그 순간, 그때 자신이 한 번이라도 용기를 냈더라면, 어머니의 손을 막아서고 그 사람을 감싸 안았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후회가 밤마다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후회는 늘 한 박자 늦게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정작 용기가 필요했던 그 순간에는 침묵하고 모든 것이 끝난 뒤에야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 서강준은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어요. 그러나 깨달음이 아무리 깊어도 이미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강준은 윤서아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윤서아는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던 길이었어요. 한 손으로 가만히 배를 받친 채 가을 햇살 아래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을 받으며 걷는 윤서아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단단하고 평온해 보였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제 두 발로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의 뒷모습이었어요. 서아야. 그 목소리에 윤서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초췌한 모습의 서강준이 서 있었어요. 늘 반듯하게 다려져 있던 의사 가운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구겨져 보였습니다. 얼굴은 며칠 새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어요. 나 정말 후회해. 그날 너를 지켰어야 했어. 윤서아는 그런 서강준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그러나 이제는 그 얼굴에서 어떤 설렘도 미움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마주한 윤서아의 마음은 의외로 잔잔했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의 한마디에 울고 웃었는데 이제는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사랑이 완전히 식은 자리에는 미움조차 남지 않는다는 것을 윤서아는 새삼 느꼈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그날 저를 지켰어야 했어요. 담담한 그 한마디에 서강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 잘할게. 이번엔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윤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때 그 말을 들었다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윤서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친 사람은 또 다른 위기 앞에서 다시 도망칠 거라는 것을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더더욱 안 돼요. 서아야, 저는 제 아이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는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사랑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힘들 때 증명되는 거니까요. 서강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서아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비난보다도 정확하게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어요. 그 한마디는 분노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마침내 스스로를 똑바로 마주한 사람만이 비로소 건넬 수 있는 담담한 진실이었어요. 윤서아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잃은 게 아니에요. 그날 당신 자신을 잃은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윤서아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더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한때 가슴을 후벼 파던 그 사랑은 이제 더 이상 날카로운 칼이 아니었어요. 오래전에 깊이 박혔다 겨우 빠져나온 가시처럼 이따금 그 자리가 시큰하게 아릴 뿐이었습니다. 서강준은 멀어지는 윤서아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선 채 끝내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눈물은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지킬 수 있었던 순간에 침묵했던 사람에게 뒤늦은 후회의 눈물은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못했어요. 가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점점 더 멀리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윤서아가 떠나고 한참이 지난 뒤에도 서강준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텅 빈 거리 위로 낙엽만이 굴러다녔어요.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깊어갈 무렵 윤서아는 건강한 딸을 품에 안았어요. 지우라는 말을 듣던 그 작은 생명이 이렇게 건강하게 세상의 빛을 본 거예요.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마땅히 태어날 권리가 있던 아이였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세상에 처음 울음을 터뜨리던 순간 윤서아는 그동안 참아온 모든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지켜낸 것에 대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윤재문은 갓 태어난 손녀를 조심스레 품에 안았습니다. 평생 차갑고 단단한 검사로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그저 한 아이의 할아버지였어요.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며 윤재문은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며 내쉬는 숨결을 윤재문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바라봤어요. 권력의 뒤편을 파헤치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에게도 이 작은 생명 앞에서는 오직 사랑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아가 세상에 오느라 참 고생 많았다. 그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평생 수많은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 작은 생명 하나 앞에서 한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병상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빠, 저 잘한 거 맞죠? 윤재문은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너는 처음부터 잘하고 있었다. 내가 내 아이를 지키겠다고 마음먹은 바로 그 순간부터. 그 말에 윤서아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그 무렵 서태웅과 차명희를 둘러싼 재판도 하나둘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빼돌린 돈은 환수되었고 무너진 가문은 끝내 다시 일어서지 못했어요. 그러나 윤서아는 더 이상 그 소식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몰락보다 자신과 딸의 앞날이 훨씬 더 중요했으니까요. 출산 후 윤서아는 잠시 미뤄두었던 로스쿨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난 깊은 밤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두꺼운 법전을 펼쳤어요. 형법, 민법, 의료법, 그리고 아동복지법.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어렵고 막막한 날도 많았습니다. 눈이 감기고 손목이 저려오는 밤도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 밤들을 윤서아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도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책장을 넘기는 손끝에는 지난날의 상처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아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이유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어쩌면 복수심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을 짓밟은 사람들에게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은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윤서아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복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홀로 울고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외로웠던 그 순간 곁에 누군가 있어 주기를 얼마나 바랐는지를 윤서아는 잊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쓰는 힘보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을 돕는 데 쓰는 힘이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을 윤서아는 그 긴 밤들을 지나며 깨달았어요. 미움은 사람을 갉아먹지만 사랑은 사람을 자라게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1년 뒤 마침내 윤서아는 로스쿨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합격을 알리는 그 종이를 손에 쥐던 날 윤서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한 장의 종이였겠지만 윤서아에게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다는 증표였어요. 세상이 정해놓은 자격이 아니라 스스로 일궈낸 자격이었습니다. 부어오른 뺨, 침묵하던 남자, 차갑던 시어머니의 눈빛, 그리고 홀로 견뎌낸 수많은 밤들.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재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복수가 무엇인지 아니? 윤서아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다. 그럼 뭔데요? 윤재문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내 삶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환하게 빛나는 것. 그게 진짜 복수다. 윤서아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윤서아는 마침내 변호사가 되었어요. 화려한 대형 로펌의 길을 마다하고 의료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의 길을 택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윤서아는 한때 자신이 일하던 응급실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의 생명을 지켰듯 이제는 법의 자리에서 사람의 존엄을 지키려 했어요. 입는 옷은 달라졌지만 약한 이의 곁에 선다는 그 마음만큼은 한결같았습니다. 윤서아가 처음으로 맡은 의뢰인은 임신한 채 남편의 집안에서 쫓겨난 여자였어요. 떨리는 손을 맞잡은 채 그 여자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그 말에 윤서아는 오래전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차가운 별실, 붉게 부어오른 뺨, 입을 다물던 남자, 사람을 값으로만 재던 시어머니의 눈. 그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어요. 그 여자의 떨리는 손에서 윤서아는 한때 자신의 손이 그랬던 것을 느꼈어요.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듯한 막막함, 무엇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 그 모든 감정을 윤서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그 여자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외로움에 떨던 의뢰인의 손끝에 천천히 스며들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그 한마디가 때로는 어떤 법 조항보다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윤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여자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윤서아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을 이제는 자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그것이야말로 윤서아가 그토록 오랜 밤을 견뎌온 이유였어요. 자신이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아는 딸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한때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만 같던 그런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윤서아에게 노을은 더 이상 끝이 아니었어요. 하루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내일이 태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을빛이 창을 통해 방 안가득 스며들었습니다. 그 따스한 빛이 잠든 아이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윤서아는 잠든 딸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 누구에게도 내 가치를 허락받으려 하지 마. 내 인생은 오롯이 내 이름으로 사는 거야.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잠들어
방긋 웃었어요. 윤서아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작은 미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지난날의 모든 상처가 위로받는 듯 했어요. 이제 윤서아는 누구의 며느리감도 아니었습니다. 의사 집안에 맞는 여자도 맞지 않는 여자도 아니었어요. 그저 윤서아였습니다. 진심을 숨기면서까지 사랑받기를 바랐던 어린 마음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당당히 서는 법을 윤서아는 그 모진 시간을 통해 비로소 배운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지켜낸 여자,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여자,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의 무너진 하루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여자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을 집안으로 판단하고 직업으로 낮춰보고 힘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쥐고 있다고 믿었던 힘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윤서아는 누군가의 며느리감으로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로서 아이를 지켰고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존엄을 지켰고 끝내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저는 이 사연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가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그 사람들보다 더 단단하고 환하게 피어나는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상처 준 사람 때문에 내 인생까지 어두워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미움이 아니라 끝내 나를 잃지 않으려는 마음일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은 집안도 직업도 돈도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